안녕하세요. 먼 길을 돌았습니다. 오늘은 주제 사람하고 특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화면 너머에 지금 아이맥의 화면에 있는 분이 바로 주제 사람하고죠. 포르투갈 태생으로서 1922년에 태어나셔서 2010년에 타계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작가에 대해서 오늘은 그의 작품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주제의 사람하고 작품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분의 먼저 출생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분의 출생에 대해서는 위키백과를 검색하면 나오지만, 사실 위키백과에 있는 내용은 제한적입니다. 사실상 더 확실하게 출생에 관련된 생애에 관련돼서 알고 싶다면 바로 이 주제 사람하고의 작은 기억들이라는 책을 보시면 됩니다. 이 책은 소설책이 아니라 에세이입니다. 주제 사람하고께서 2006년엔가 집필한 책입니다. 이것은 출생부터 16세 때까지의 어린 시절의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 따르면 주제 사람하고는 원래 본명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은 주제 드소사입니다. 그런데 관청에 신고할 때 공무원이 술을 마신 관계로 이름 끝에 사람하고라는 가문의 별명을 집어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주제 사람하고가 되었습니다. 훗날 아버지는 그의 사람하고라는 이름을 싫어했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조차 이름을 사람하고로 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제 사람하고가 말씀하시길 인류 역사상 최초로 아들의 성을 따른 아버지가 아닐까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이 책을 읽게 되시면 주제 사람하고의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 있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나오면서 그의 작품에 이 모든 것들이 낱낱이 투영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하고의 작품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이끌어 가보겠습니다. 사람하고께서는 이 포르투갈 태생입니다. 포르투갈에서도 이 리스본에서 태주강을 따라서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지냐라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죠. 아지냐가. 여기는 우리나라 농촌과 거의 비슷한 환경입니다. 이곳에서 2살 때까지 살다가 리스본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외가나 친가가 있는 이 아지냐가를 방문하면서 성장 과정을 거치다가 리스본에서 나머지 활동을 펼치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추방당해서 이 스페인령인 이 카나리아 제도에 있는 한 섬에 정착해서 나머지 문학 작품을 계속 쓰고 이쪽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자, 거기서 썼던 수많은 책들과 리스본에서 썼던 수많은 책들이 여기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진열된 것은 제가 마구잡이로 진열된 것이 아니라 출간 순서대로 이렇게 좌측부터 시작하여 우측으로 진열을 하였습니다. 최초는 1940 몇 년인가 7년인가에 어떤 작품 활동을 시작했지만 그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 것은 그 나이 거의 50대 중후반을 넘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땅이라는 한 작품을 내서 나름 명성을 얻었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본 궤도에 이른 작품은 바로 바닥에서 일어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닥에서서 일어서서로 문학적 명성을 얻은 다음부터 그의 가장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도원의 비망록을 출간합니다. 그래서 작가로서 완전한 명성을 얻고 계속해서 히카르도 헤이즈가 죽은 해, 들뗏목, 리스본 쟁탈전, 예수복음, 그리고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바로 눈먼 자들의 도시, 이어서 이름 없는 자들의 도시, 동굴, 도플갱어, 눕준 자들의 도시, 죽음의 중지, 코끼리의 여행, 카인, 이렇게 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아직
국내에는 출간하지 않은 작품들이 몇 권 있는데 이 해냄 도서출판 해냄에서는 아직 출간되지 않은 작품들을 계속해서 출간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마침 또 하나의 그의 작품이 출간되어서 이렇게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 작품을 개봉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자, 스카이라이트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은 사후 출간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따지면 작은 기억들은 에세이니까 별개로 치더라도 사후 출간작이니까 201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맨 우측에 위치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이 책은 특이하게도 다시 이 앞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품 초기에 출간하였으나 무슨 연유인지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집필을 거부당했거나 아니면 작가가 스스로 반려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후에 출간하라는 조건을 달아서 타계하신 이후로 이렇게 출간해가지고 이 자리에 꽂히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주제 사람하고 작품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많은 책을 한 권 한 권 다 설명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통점을 언급하면서 작품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작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파리 리뷰 인터뷰 모음집인데 유명한 40인의 소설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책입니다. 그 중에 주제 사람하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주제 사람하고의 인터뷰집이 있는데 이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작품의 특징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터뷰집에 나와 있는 어떤 이야기와 그리고 실제 작품이 쓰여져 있는 이야기를 토대로 작품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주제 사람하고의 작품의 특징은 줄거리보다는 그 순간순간의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줄거리가 어떻게 복선이 이어지고 암시가 어떻게 이루어진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직 해당 그 시점에 그 이야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작품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주제 사람하고는 매우 특이한 문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큰 따옴표 등을 없고 오직 쉼표와 마침표만으로 이야기 전체를 이끌어가고 단락과 장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특징이 있지만 그건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별도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 들뗏목과 같은 작품에서 구사하는 특징인데 이를테면 어떠한 남자가 호숫가에서 물수제비, 즉 조약돌을 던진다고 가정을 하자면 일반적인 작가는 그의 그 행동과 그의 심리 상태 그리고 주변 환경을 묘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제 사마고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일단 조약돌을 던지는 사나이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그리고 조약돌의 관점으로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마술적 사실주의라고 하는데 일명 조약돌에도 감정을 이입하여 조약돌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조약돌과 부딪히는 물의 관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물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 행해나 그 조약돌을 던지는 남자를 바라보는 생명체나 무생물체가 있더라도 그 이름 모를 미생물체의 관점에서도 이야기하고 또는 그 하늘에서 어떤 새가 날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새가 느끼는 관점, 그런데 그 새는 그 돌을 던지는 그 시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새가 그 호수 위를 날아가기 전, 중, 후 관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주제 사람하고는 한 사건에 대해서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뿜어내곤 합니다. 이어서 사람하고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그것은 이 작가가 직접 소설 속에 침투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주인공을 간섭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주인공을 대신하여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억측스러울 것 같은 이 주인공의 이야기 침투가 사실 실제로 소설을 읽어보시면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 점이 저로서는 매우 재밌습니다. 이어서 작품에 대해서만 개략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자, 바닥에 서서 일어서서가 제가 인상적인 문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하고의 정신세계를 개략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한 사람의 부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과로, 사기, 저하, 타락, 지독한 무지, 입이 딱 벌어지는 불행, 완전한 궁핍을 선고받아야 하는지 헤아려 본 적이 있는가? 어떻습니까? 어떤 부자와 빈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옹기니의 말 중에 또 인상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이건 노벨 문학상 수상 당시에 했던 말이라고 하죠. 나의 인생에서 내가 알았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몰랐다. 이건 바로 외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농부였던 외할아버지. 자, 그런 없는 자와 있는 자의 대립에 대해서 작품 전체의 이야기가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교에 대한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특히 예수복음은 어떠한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썼는데 포르투갈은 카톨릭 국가인데 이것은 신성모독이라 하여 결국은 포르투갈에서 고국에서 쫓겨나 스페인형 카나리아 제도에서 나머지 일생을 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예수복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원의 비망록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종교 수도원의 건축을 둘러싼 이야기지만 알고 보면 사랑 이야기였다. 그것은 작가란 무엇인가에 직접 주제 사람하고도 언급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눈먼 자들의 도시죠. 눈먼 자들의 도시는 제가 원래 구입했던 판인데 100세 기념판이 나와서 또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야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잘 아시겠죠? 눈먼 자들로만 둘러싸여 세상이 있고 유일하게 한 명만 눈이 멀지 않은 세상은 어떠한 인간적 본성이 나타날지를 그려낸 책이죠. 그 다음에 쭉쭉 한번 가볼까요? 이거 동굴은 어떠한 자본주의에 관련된 내용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고, 도플갱어는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가를 대한 이야기고, 이어서 말년에 쓴 세 권이 있습니다. 죽음의 중지. 여기선 죽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죽음이라는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코끼리의 여행은 포르투갈에서 오스트리아 빈까지 코끼리를 몰고 가는 여정을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포르투갈에서 코끼리를 동물원에 들였는데 먹는 음식의 양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오스트리아 빈의 황태자에게 바치자, 조공하는 역으로 조공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자 하면서 코끼리를 데리고 여행하는 것이고, 카인은 그 성서에 나오는 그 카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시 말년까지 이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작품을 다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주제 사람하고의 작품은 한 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작가들은 특정 대표작과 몇몇의 작품들이 매우 작품성이 훌륭하지만 나머지 작품들은 별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 사람하고는 이야기보다 하나의 문장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 문장의 실력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작품 초기가 됐든 후기가 됐든 모든 작품에 실려있는 이 문장 하나, 문단 하나가 모두 소중합니다. 따라서 어떤 책이 더 훌륭하고 어떤 책이 더 훌륭하지 않냐는 별 의미가 없고 모든 책이 다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 사람하고 작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한 시대를 살다간 위대한 작가분은 이처럼 소중한 책을 영원히 이렇게 뿌려놓는 것 같습니다. 작가란 어떤 면에서 정말 축복받은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먼 길을 돌아서였습니다.